네, 안녕하십니까.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잼 뉴스 성주원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이제 아침 방송을 하다 보니까 새벽에 일찍 출근하고 낮에 좀 일찍 퇴근을 해요. 그러면 좀 시간이 남을 것 같아서 더 자주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의외로 또 그런 시간이 참 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유튜버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썼던 책 부동산 투자가 처음입니다 에서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할 만한 내용,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조금씩 소개를 하고, 그러면서 또 궁금한 부분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또 질문을 받아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가 처음입니다.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직 못 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마 못 보신 분이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역시 제 일단 채널에서 보면은 세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번 정부에서 부동산 규제를 많이 했고 그 중심에는 세금이 있었다. 부동산 세금을 강화하는 쪽으로 규제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에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복잡하니까 사실 모르는 게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복잡한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내용, 기초를 다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보자 책에 좀 정리를 했고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양도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양도세, 양도 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죠. 내가 얼마에 샀는지 그리고 얼마에 팔았는지 그 차액이 분명히 생길 거고, 그 차액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떼는 것이 바로 부동산 양도소득세입니다. 최근에는 주식시장에도 이제 소액주주에까지 양도소득세를 매기겠다고 하니까 또 많은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께서 조금 분노하시는 분도 계시고, 좀 주식에는 그동안은 대주주에게만 매겼지 소액주주한테는 매기지 않아 왔다. 반면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양도소득세는 매겨져 왔다. 다만 부동산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왔던 거죠. 부동산 전문가분들, 교수님들, 학계에서도 1가구 1주택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비과세 혜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조금 손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도 계세요. 제가 세종대 부동산학과, 세종대 산업대학원 부동산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는데 거기에 임재만 교수님이 계십니다. 임재만 교수님 너무나 존경하는 교수님이신데, 그때 제가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부동산, 우리나라 지금 현재 부동산 당시에 2018년 말에 그때 인터뷰를 할 때 이제 당시 이제 부동산 산업의 날 행사에서 이제 임 교수님이 이제 훈장을 받으셔갖고 장관 표창을 받으셔갖고, 그래서 이제 겸사겸사 이제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 현재 부동산 정책 제도 중에 조금 손봐야 될 부분이 뭐가 있느냐 여쭤봤더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대해서도 조금 손을 봐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상당히 인상이 깊은 임재만 교수님 인터뷰 기사였고요. 2, 3년마다 투기하라는 1주택자 비과세 정책 손봐야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자, 다주택자가 집값을 올렸다는 지적은 맞지만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1주택자들도 주택 투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없애는 것이 맞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더 넓은 면적으로 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죠. 하지만 현행법상 새 집을 산 뒤 일정 기간 안에만 기존 주택을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무슨 얘기인지 보자면 이게 무조건 그러니까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무조건 없애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의견은 이 아니라 임 교수님의 의견은 1주택자라도 예외 없이 양도세를 부과하되 투기 목적과 무관하게 한 채를 오래 보유하고 거주한 사람들에 한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통해서 충분히 그 세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라는 의견이고요. 그래서 현재 다주택자한테는 사실 아주 높은 세율을 부과해서 많은 세금을 걷어가고 있고 1주택자한테는 비교적 양도세 비과세의 여지를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자체가 조금 오히려 이 과정에서 좀 불공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양도 세율을 단순히 주택 수의 많고 적음 때문에 양도 세율을 중과한다기보다는 실제 발생한 양도 소득의 규모, 그 금액의 규모를 살펴보고 그거에 대해서 세율을 조정하거나 세금을 매기는 것이 조금 더 사회 정의에 부합한다, 그리고 집값 잡기에도 효과적이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의 크기나 혹은 투자 대비 수익률을 산출해서 양도 차익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판단될 경우 세율을 높이는 식으로 중과하자는 그런 의견이었는데요. 뭐 이게 결국은 똘똘한 한 채 중과하자는 것인데, 또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좋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 불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서 사실 뭐가 딱 맞는 답이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 저도 이제 세종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만 세종대에는 이 김수현 교수님 계시죠. 네, 제가 이제 석사 학위를 받는 공부하는 중에는 사실 김수현 교수님은 이제 청와대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뭐 수업을 듣지는 못했어요. 딱 제가 졸업하고 나니까 다시 학교로 복귀하셔서 지금 아마 수업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김수현 교수님이 이번 정부의 부동산 대책, 정책에 많은 아마 영향을 미친 걸로 다들 알고 계시고 실제로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많은 의견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김수현 교수님이 쓴 책 부동산은 끝났다, 그 책 내용을 가지고 또 살펴보는 것도 좀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양도세의 기본은 팔아서 이익이 남아야 부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주택을 팔았다고 해서 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죠. 내가 10,000원에 사서 20,000원에 팔았으면 그 남은 10,000원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바로 양도소득세인 것이고요. 내가 20,000원에 샀는데 20,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남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빵원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양도소득이 없는 것이고 세금이 부과되지 않죠. 또 거꾸로 오히려 떨어졌다. 20,000원에 샀는데 10,000원에 팔았다. 그러면 역시 양도소득이 없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그런 세금인 거죠. 반면에 뭐 취득세나 보유세 이런 부분들은 내가 수익을 창출하지 않아도 내야 하는 세금입니다만, 양도소득세는 어쨌든 나한테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이 좀 있어요. 그 양도소득의 규모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뭐 기본 공제도 해주고 뭐 여러 가지 뺄 거 빼고 어쨌든 최종 구해지는 과세 표준액이 이제 어느 구간에 속하냐에 따라서 뭐 작게는 6%가 될 수도 있고요, 많게는 42%가 될 수도 있는데, 다주택자인 경우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처분한 경우, 다주택자가 그런 경우에는 그 해당 주택에 대해서는 10%포인트 내지는 20%포인트의 중과가 이루어지기도 하죠. 그렇게 치면 42%에 만약에 20%포인트가 붙게 되면 62%의 양도소득세가 따라가게 되고요. 거기에 양도소득세는 지방소득세가 자동적으로 그 양도소득세의 10%가 자동으로 따라 붙습니다. 그렇게 치면 62%에다가 10%가 6.2%가 따라 붙죠. 그러면 최대 68.2%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잘 알고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거래를 한 다음에 매매 계약을 해놓고 뭔가
아차 싶어서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네 하고 아차 싶어서 다시 돌이키려고 보면 그때는 내가 이제 배액배상을 하든지 또 계약을 깨려면 아니면 그 계약이 이미 됐기 때문에 세무사도 이거를 절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물이 쏟아졌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그 계약을 하기 전에 상담을 받았거나 혹은 조언을 들었다면 지금 내가 파는 것보다 조금 이따가 파는 게 좋겠다. 혹은 지금 내가 이 집을 빨리 팔아야 되겠다. 혹은 저 집을 먼저 팔고 이 집을 팔아야 되겠다. 뭐 이런 식의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한테 가장 적합하고 유리한 그런 쪽으로 거래를 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게 결국은 합법적인 절세가 되는 것이니까요. 자, 어쨌든 양도세는 뭐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그리고 같은 해에 이루어진 이 부동산 매매 거래 시에 발생한 양도 소득 혹은 손해 이 부분은 서로 통산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더하고 빼고가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도 잘 알아야 된다 라는 말.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을 먼저 처분하냐에 따라서 다주택자분들의 경우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파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만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지역의 주택을 팔면 다주택자라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2주택자다 그러면 중과되지 않는 조정 대상 지역 외에 있는 주택을 먼저 처분하면 양도소득세 중과되지 않고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남는 한 채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더라도 나는 이제 1주택자가 된 상태니까 그러면 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만약에 그것까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먼저 팔았다 그러면 양도소득세 중과까지 맞고 이런 그 차이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어쨌든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나면 내가 왜 그때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그랬을까 이런 아쉬움이 크게 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1가구 1주택자도 양도세가 무조건 비과세 되는 건 아닙니다. 1가구 1주택자도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9억 원을 넘는 경우에 주택의 가격이 9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넘는 만큼의 양도소득세는 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아무 생각 없이 난 1가구 1주택자니까 양도소득세는 없을 거야 이렇게 하고 거래하시고 나서 나중에 국세청한테 편지를 받는다면 그 기분은 상당히 안 좋겠죠. 그게 얼마든 이렇게 부과되는 세금이 얼마든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리 알고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 그리고 1주택자도 역시 갖춰야 될 조건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내가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확인을 하셔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양도세가 역시 가장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부동산 투자가 처음입니다라는 책을 쓴 어떤 목적이랄까요? 의도가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투자자분들, 특히나 입문자분들, 초보자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이렇게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이 좀 있어야 그래야 젊은 분들이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부동산 시장이 워낙 상품 자체가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부모님 그 보호 아래에 있는 그 시간, 그러니까 독립하기 전까지는 사실 부동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니즈가 없죠. 그러니까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굳이 부동산 상품까지는 바라보지 않는 거죠. 가격도 비싼 데다가 내가 지금 당장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시작하는 시기가 많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늦게 공부를 시작하면 그만큼 내 집 마련의 시점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건 자기 손해잖아요. 네. 미리미리 시작해야 내가 원하는 집을 조금이라도 빨리 얻을 수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젊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최근에는 사실 젊은 사람들이 더 어려워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그런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대출 규제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이게 부동산 가격이 한두 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과거에도 대출을 낄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지 않고서야 뭐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지금은 그 대출 한도가 더 줄었기 때문에 사실 젊은 분들이 접근하기는 더 어려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분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지만 뭐 어떻겠습니까? 뭐 지금 상황이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우리는 또 최선의 선택을 해야 되고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젊은 분들은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시고 빨리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시면서 돈을 모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잣돈을 모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잣돈을 모으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재테크 방법이 뭐 가장 쉬운 것은 적금으로 시작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펀드로 할 수도 있고요. 최근에는 주식시장에 뛰어든 우리 개미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분들 많으시잖아요. 주린이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젊은 분들도 주식에 많이 또 관심을 갖고 뛰어든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주식을 통해서 또 적금을 통해서 펀드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목돈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조그만 투자를 시작해 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점점 쌓이고 쌓이면 결국은 언젠가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올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저도 보면 참 시간을 이길 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웃게 되는 사례를 많이 보게 돼요. 예를 들어서 자산이 뭐 10억 있는데 나이가 뭐 50대다 이런 분과 나의 자산이 5천만 원인데 30대다. 자, 그렇다면 50대 10억 자산이 있는 50대가 부자일까요? 아니면은 자산이 5천만 원인 30대가 부자일까요? 그건 알 수가 없는 거죠. 단순히 비교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자산이 5천만 원인 30대가 그 자산 5천만 원을 굴려서 더 빠른 시간에 자산 10억 원을 만들 수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열심히 노력한다면. 단순히 근로소득도 중요하죠. 근로소득을 열심히 모으는 것도 중요하고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소득만으로는 내 자산을 불리고 이렇게 키우기가 만만치 않은 것이 사실이잖아요.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나만 일할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돈도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이 돈이 은행 통장에 가서 일할 수도 있죠. 그건 이제 이자를 받는, 은행에 이자를 받는, 넣어놓고 그게 그 돈이 일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돈값을 하는 거고 그 돈이 주식에 투자돼서 그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서 주가가 뛰고 그 자체도 그 돈이 일을 하는 거죠. 혹은 그 돈으로 부동산을 사서 그 부동산을 뭐 임대를 놓는다든지 여러 가지 다르게 활용돼서 혹은 그 부동산의 가치가 올라서 매매 차익이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그 돈이 또 부동산으로 변신해서 일을 한 거니까 그렇게 나 혼자 근로소득만으로 나 혼자 일해서 뛰는 것보다는 돈도 같이 뛰는 것이 좋겠다. 내가 돈을 벌어서 그 돈도 계속 일을 시키고 나도 일을 하고 또 돈을 벌어서 그 돈 또 일을 시키고 나도 일을 하고 그런 과정들, 그런 노력들이 계속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오늘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유진 뉴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